안녕하십니까. 호흡잘 이야기의 강성웅 교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신경근육계 질환 환자들 중에 기관절개관을 가지고 있는 환자들과 위로관을 가지고 있는 환자분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를 할지에 대해서 기존의 강남 세브란스 병원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작한 유튜브 동영상이 있습니다. 이 동영상을 통해서 관리 방법에 대해서 이번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정보를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기관절개관과 기관절개관의 관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기관을 아셔야 되는데요. 기관이란 코하고 입과 폐 사이의 통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환자가 이제 코나 입으로 숨을 쉴 수 없게 되는 그런 상황에서는 이제 기관에 절개를 해서 기관절개관을 꽂게 됩니다. 과거에는 사실 객담 제거에 어려움이 있거나 장기적으로 인공호흡기 사용이 계속 필요한 환자라면 기도절개관을 사용하곤 했었는데요. 요즘에는 이제 다양한 호흡 재활 기법을 통해서 기관절개관 없이 호흡도 도와줄 수 있고 보조 기침법도 가능합니다. 특히 저희 강남 세브란스 병원 호흡재활센터에서는 많은 환자에게 기관절개관 없이 편안한 숨을 쉴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모든 환자를 다 기관절개관 봉합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환자가 환기 부족으로 호흡이 필요한데 삼킴 근육 장애로 인해서 호흡 근육 약화로 마스크 적용이 어려운 경우라던가 다양한 이유로 인지 상태가 어려움이 있어서 기침 보조 방법이나 비침수저 환기 보조 적용을 이해하기 어렵고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 삼킴 근육 약화로 흡인까지 발생되는 경우는 기도절개관이 꼭 필요하게 됩니다. 목 부분의 구조를 보겠습니다. 앞쪽은 공기가 폐로 내려가는 기관이고요. 뒤쪽은 음식물이 내려가는 식도입니다. 신경근육질환과 환자와 같이 삼킴 근육에 약화가 있는 환자들은 음식물이나 침이 기도로 넘어가게 돼서 결국 폐렴이 발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환자들은 기도절개관을 시행해서 기도의 위쪽과 아래쪽을 차단해서 침이나 음식물이 폐로 넘어가는 것을 막아주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즉 삼킴 장애가 있는 환자분들의 경우는 기도절개관을 시행해서 합병증을 예방할 수 있게 됩니다. 기관절개관은 다양한 타입과 모양이 있는데요. 이렇게 보시는 것 같이 풍선이 있고 없는 타입, 그 다음에 그 관에 구멍이 있고 없는 타입,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내관이 있고 없고 이런 타입으로 구분될 수가 있습니다. 환자에 맞춰서 저희가 기도절개관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림을 보시면 좌측이 풍선이 있는 기도절개관이고 우측이 풍선이 없는 기도절개관입니다. 풍선이 있는 경우에는 풍선이 기도의 위와 아래를 차단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숨을 쉴 때 기도절개관으로만 숨을 쉬게 되어 코나 입으로는 공기가 전혀 통하지 않게 됩니다. 그러나 풍선이 없는 경우에는 혹은 풍선에 바람을 넣지 않은 경우라면 기도의 위와 아래가 완전히 차단되지는 않기 때문에 공기가 통할 수 있게 됩니다. 여기 보시는 것 같이 가운데 기관절개관에 있는 풍선인데요. 이렇게 부풀려 주시면 환자가 기도 내 흡인이 있을 때 밑으로 기도의 하방으로 흡인물이 내려가지 않도록 보호를 해주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관이 하나가 더 있는데요. 석션을 할 수 있는 관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기도 내 흡인이 있어서 침이 쌓이게 되면 여기 석션을 통해서 이제 배출을 도와줄 수 있게 됩니다. 근데 이 튜브는 관이 풍선관도 있고 이 석션관도 있어서 조금 다른 튜브보다 약간 더 두터울 수 있어서 환자분들이 조금 불편해하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내관이 있는 경우라면 관 중앙에 있는 구멍의 유무에 따라 두 가지 타입이 있겠습니다. 그럼 사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관 중앙에 구멍이 있는 경우에는 보통 내관이 들어있는데요. 내관이 하나는 구멍이 뚫려 있고 하나는 구멍이 없습니다. 주의할 점이 있는데요. 공기를 위아래로 이제 열어서 구멍이 있는 관을 통해서 훈련을 하는 상황이라면 구멍이 있는 내관을 사용하셔야 되고 흡인이 심한 경우라서 기도 흡인을 예방해주기 위해서는 구멍이 없는 내관을 사용하셔야 돼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공기는 적정하게 넣는 것이 중요한데요. 너무 적게 넣어도 기도관 주변으로 공기가 통하는 만큼 침 사례들이 내려갈 수 있기 때문에 흡인이 될 수가 있고 환자분에 따라서 공기가 조금이라도 새는 것을 불안해하시는 경우가 있어서 보호자분들이 정확한 적정 압력을 생각하지 못하시고 계속
공기를 넣어주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림에서와 같이 너무 지나치게 바람을 많이 넣을 경우에는 기도벽이 과한 압력으로 눌리면서 결국 산소와 영양분이 통할 수 없게 되고, 이에 따라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데요. 기관지 벽이 늘어나거나 오히려 너무 좁아지는 경우가 생길 수 있어서 기관 절개관을 정확히 사용하기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풍선 근처에 동맥이 찢어지면서 심한 출혈이 발생할 수도 있고, 드물게는 기도와 식도 사이의 벽에 구멍이 뚫려서 수술이 필요한 경우도 있게 됩니다. 따라서 이제 세심한 조절이 필요한데요. 기도 절개관의 적정 압력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이제 풍선 압력계라는 게 있는데, 개인적으로 구비하기는 사실 어렵기 때문에 병원에 가셨을 때 환자분에 맞춰서 기도 내에 적정 압력이 보통 20에서 30 정도 걸릴 수 있게 확인하시고, 그 압력이 보통 주사기로 어느 정도 몇 cc인지 확인해서 교육 받으셔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공기를 풍선을 부풀려야 될 때는 완전히 풍선을 빼서 기도 내의 압력을 제거하고 그 다음에 다시 풍선을 넣어주셔야 됩니다. 우리가 흔히 기관 절개관을 하시게 되면 이탈되지 않고 잘 고정돼야 되기 때문에 목 고정 끈을 통해서 환자분 목 주변에다가 고정을 하게 되는데요. 대부분 환자분들이 목 고정 끈을 하게 되면 너무 답답하다 보니까 너무 헐렁하게 착용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기도 내에 기관 절개관이 흔들리면서 기도 내를 상처를 줄 수 있기 때문에 목 고정 끈은 고정을 하실 때 본인의 새끼손가락이 겨우 들어갈 정도로 조금 단단하게 고정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흔들림이 있을 때는 확인을 꼭 해주셔서 고정이 딱 단단하게 될 수 있는지 확인해 주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보호자분들이 석션을 생각보다 잘못 이해하시고 지나치게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석션을 하실 때는 처음에는 깊숙이 관을 넣어주시고, 그때는 이제 압력을 걸지 마시고, 그 다음에 빠르게 빼시면서 석션기를 돌려가면서 음압을 발생할 때 가래를 제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보호자들이 자주 하시는 잘못된 석션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주 석션 팁을 거칠게 사용하시게 되면 기관지 내에 상처가 생길 수 있고, 상처가 심하거나 이제 동맥이 터지면서 큰 합병증이 생겨서 사망하시는 경우도 있게 되거든요. 제거를 해야 되는 가래는 깊숙이 폐 쪽에 있기 때문에 아무리 석션을 깊게 한다고 해서 폐 안쪽에 있는 가래를 뽑을 수는 없습니다. 전 슬라이드에서 설명드렸던 기침 유발기를 사용해서 객담을 가능한 기도 내로 올려주시고, 기관지까지 올라온 가래를 석션을 넣어서 이제 빼주시면 됩니다. 흡인 카테터를 한번 이제 더 보시면요, 잘 보시면 구멍이 끝에 있는 게 아니라 한쪽 벽에 있게 됩니다. 이 부분이 벽에 이제 딱 달라붙으면 빨아들이는 곳이 막힐 수 있기 때문에 흡인을 하실 때는 이제 살살 돌려가면서 이제 제거하시는 게 도움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석션을 할 때 보호자분들이 가장 이제 잘못하는 점은 넣을 때도 음압을 걸고 뺄 때도 음압을 걸리는데, 그렇게 되면 기도 안에 있는 섬모가 많이 다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석션을 넣을 때는 전혀 압력을 걸지 않고 석션을 할 때 살살 돌리면서 빠르게 흡인을 해주면서 음압을 그때 걸어주시면 섬모가 손상되지 않고 석션을 충분히 잘 하시게 될 수 있습니다. 저희가 기관 절개관을 하게 되면 특히 호흡기를 사용했을 때 이 서킷이 이렇게 무게감이 있기 때문에 한쪽으로 치우치게 되면 기도 절개관도 이렇게 기도 내에서 흔들리면서 안에 상처가 생기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가능하면 기도 절개관이 있는 이 정중앙에 서킷이 놓여질 수 있게 서킷 아래쪽을 조금 무게를 받쳐주고 몸에 고정을 시켜 놓는다면 이 서킷이 흔들리는 일이 없겠죠. 그렇게 관리하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기도 절개관과 기도 절개관의 관리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는 삼킴 장애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경근육질환 환자분들한테 삼킴 장애는 흔하게 발생되는 문제인데요. 우선은 이제 삼킴 장애가 생기게 되면 환자분이 식사 시간이 많이 길어지게 되거든요. 그로 인해서 이제 충분히 영양 공급을 받기 어려울 수 있고, 그다음에 삼킴 장애가 많이 진행이 돼서 사례가 걸리는 상황까지 생기게 된다면 결국 기도 내 흡인으로 폐렴과 같은 합병증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삼킴 장애를 적절하게 평가하고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다양한 신경근육질환 환자분들 중에 루게릭 질환이나 척수성 근육질증의 일형 같은 경우는 삼킴 장애가 아주 조기에 발생되게 되고요. 근육병의 경우도 질병의 후반부에 되면 삼킴 장애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듀셰년 근디스트로피의 경우에는 20대가 넘어가게 되면 삼킴 근육의 약화로 영양 불량이 생길 수도 있고
이제 증상 없이 흡인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삼킴 장애 평가가 필요하겠습니다. 비디오 투시 연화 검사를 통해서 저희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음식물에 조영제를 섞어서 이제 영상에서 이제 투시될 수 있도록 하면서 이제 검사를 하게 됩니다. 음식물은 이제 농도를 다양하게 준비를 하고 거기에 조영제를 섞은 다음에 환자분에게 이제 음식을 섭취하면서 실제 영상을 촬영해서 환자의 구강과 인도와 식도 내에 음식물이 이동하는 상황을 확인하고 기도 내에 음식물이 흡인되지 않는지를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환자분이 이제 말기로 진행되게 되면 이제 앉은 자세에서 식사하는 것이 많이 힘들어지실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환자분이 실제 식사하는 자세에 맞춰서 검사를 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강남 세브란스 병원 호흡재활센터에서는 평소 식사하는 자세에 맞춰서 비디오 투시 연화 검사를 사용하게 됩니다. 루게릭 질환이나 척수성 근위축성 일형의 경우에는 삼킴 장애가 초기부터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삼킴 장애 정도에 따라서 검사 결과를 보고 음식물의 점도나 질감도 조절을 해야 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환자분의 기도 흡인 상태를 확인하고 기도 절개관 하는 시기와 위로관을 시행하는 시기를 결정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보통 음식물을 아예 먹지 못할 때 위로관 삽입을 해야 되는 것은 아닌가라고 많이들 생각하시는데요. 그 시기에는 위로관 삽입이 늦은 경우가 많거든요. 보통 위로관의 삽입 시기는 환자분의 호흡 정도를 보고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미국의 신경과학학회에서는 환자의 폐활량이 예측치 50% 이상일 때 하는 것이 안전하게 위로관 삽입을 할 수 있다라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시기에 환자분이 위로관 삽입을 한다는 것 자체를 결정하는 게 어렵거든요. 그래서 보통 저희 호흡재활센터에서는 폐활량이 예측치 30% 이내 이전에 위로관 삽입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호흡 보조가 적절하게 가능한 경우라면 폐활량이 낮은 상태에서도 위로관 삽입을 좀 더 안전하게 시행할 수 있게 됩니다. 진료 시 주로 환자분들이 물어보는 사항들을 조금 더 설명드리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로는 이제 위로관을 얼마나 자주 교체하는지입니다. 위로관은 보통 6개월마다 주기적으로 교체하는 것이 필요한데요. 환자에 따라서 위로관 상태가 조기 찢어짐이 있거나 빠지거나 했을 때는 조금 더 조기에 교체가 필요할 수도 있고요. 처음 위로관을 넣었을 때는 한 1년 뒤에 교체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환자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사항 중에 목욕이나 샤워가 가능한지를 질문을 자주 하시는데요. 목욕을 하시는 거는 조금 어렵고요. 샤워는 가능한데요. 샤워를 하시기 전에 위로관 주변을 잘 봉인해서 물이 통하지 않도록 잘 막아주시고 그 뒤에 가볍게 샤워를 하시는 것은 가능합니다. 위로관 주변은 이제 비누를 사용하시지 마시고요. 그냥 깨끗한 물로만 씻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샤워 후에 혹시 소독 부위가 젖으셨다면 샤워를 끝난 후에 바로 피부 소독을 해주시는 것이 도움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위로관이 쉽게 쪼글거리거나 변성되는 거와 관련된 질문을 많이들 하십니다. 보통 이제 보호자분들이 좋은 음식물을 넣어주고 싶으셔서 경관 유동식 외에 다른 음식물을 많이 투입하세요. 그렇게 되면 색상도 변성이 될 수 있고 쪼그라들 수도 있고요. 너무 뜨겁게 음식물을 넣었을 때도 그렇게 변성이 될 수가 있습니다. 위로관에 맞는 경관 유동식만 사용하는 것이 더 좋겠습니다. 위로관이 빠졌을 때는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 설명드리면요.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위로관이 빠졌을 땐 당황하지 마시고 깨끗한 거즈로 위로관을 막은 다음에 바로 응급실로 오시면 되겠습니다. 너무 시간이 오래 지체가 되면 위로관이 막힐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한 빠르게 병원으로 내원하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위로관 주변에 군살이 많이 생긴다고 질문을 많이 주시는데요. 위로관이 자극이 되게 되면 이제 그 주변으로 살이 자랄 수가 있게 되거든요. 그럴 때는 이제 병원에 내원하셔서 이제 간단히 제거를 하실 수 있기 때문에 병원에 내원하셔서 상담하시면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로 위로관 주변에 음식물이 새는 경우도 많은데요. 그런 경우에 대처 방법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식물이 셀 때는 가능하면 소독된 부위가 젖은 상태로 유지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위로관 자체에서 나온 음식물은 이제 위산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 주변의 살도 같이 상처가 더 깊어지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가능한 거즈를 마른 상태가 될 수 있게 자주 교체를 해주시고 그게 너무 심한 상태라면 조기에 병원에 오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또한 음식물이 아직 남은 상태에서
과다하게 경관 주입을 하는 경우에도 위루관이 이제 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루관에 경관 급식을 하기 전에 충분히 위 안이 비었는지 먼저 확인을 해주시고 경관 급식을 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강남 세브란스 병원에서는 위루관 드레싱 방법과 위루관을 통한 이제 경관 급식 방법에 대한 동영상을 마련해 두었습니다. 동영상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삼킴 장애와 위루관 관리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